예, 선생님들, 이제 오늘도 후반부를 향해 갑니다. 야, 날이 좀 더워요. 28도, 30도 가까이 돼가고, 내일 32도라고, 오, 큰일 났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뒤르캠의 도덕성 요소인데, 뒤르캠은 모든 사회적인 사실을 레쇼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관사예요. 그러니까, 예, 영어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죠. 여기서 이제 물건들 이렇게 보면 됩니다. The things, 즉 개체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곧 자신의 주관과는 내 생각과는 분리된 대상으로 봐야 된다 뜻이고, 뒤르캠은 종교의 역할은 약해지고, 이 사람이 살던 시대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막 일어나는 제국주의 시대니까 대신 사회과학과 교육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원하였다. 그는 도덕을 한 사회의 도덕적인 실체, 라 레알리테라고 합니다. 불어는 원래 여기 악상기호가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안 했어요. 반영하는 행위 규칙의 체계로 보았다. 한 사회의 도덕적 실체를 반영하는 행위 규칙의 체계. 그 사회에서 지금 도덕적인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왼손으로 악수를 하면 안 돼. 이런 거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왜냐면은 뭐 알잖아요. 굳이 거기까지 안 하겠네. 화장실에 휴지가 없으니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사회가 다르면 도덕도 다르고, 같은 사회라도 사회가 변하면 그에 따라 도덕도 변하. 너무나 완벽한 얘기죠, 이거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1910년대라고 1900년을 기준으로 지금이랑 구한 말과 같나요? 완전히 다르지? 자, 도덕교육의 목적은 도덕적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기질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뒤르캠의 도덕교육의 목적? 기본 도덕적 생활을 위한 기본적 기질을 발달시키다. 이걸 뭐라 그런다? 도덕성이라고 한다. 도덕성은 그럼 정확히 뭐냐? 보일딕체 보이시죠? 인간의 행위의 옳고 그름의 잣대가 되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규칙. 이게 allowed 되느냐, not allowed 되느냐. 네가 이 행위를 감히 해도 되느냐, 감히 하면 안 되느냐. 어른들한테 이게 반말한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영어로 이제 그 존댓말 polite expression, 그다음에 polite language라 그러죠. 그다음에 반말은 crude, 거칠은 language 이렇게 표현하는데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그냥 옛날 말로 치면은 조선시대 치면 쌍놈이라는 소리 들을 정도. 이러한 규칙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안내해 준다. 사회 속의 개인에게 도덕적인 행동이라는 거는 개인의 자기중심적인 행동이 아니라 집단과 사회 지향적인 활동이라는 것이다. 여기도 좀 밑줄 한번 쳐주실래요? 집단과 사회 지향적인 활동이다. 사회, 집단.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집단을 위한 행동에서부터 도덕적 능력 발현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도덕성은 인간 행동의 사회적 지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간 행동의 사회적 지향. 여기 이제 도덕교육 유병렬 선생님, 추병원 선생님 도덕교육에 의해 도의, 윤도원, 박병현 선생님 이 책에서 뒤르캠 얘기 나와요. 자, 이러면 도덕성 발달에 3요소가 있는데, 선생님들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진짜 무지하게 중요해요. 아셨죠? 제 표정이 좀 약간 이 사람이 변한다 이러면 중요한 거예요. 되게 제 별명이, 선생님 제 별명 뭔지 아세요? 제 별명이 돗자리 메이커예요. 돗자리 메이커. 저 되게 예측력 뛰어나요. 근거리 미래. 진짜 농담 아니에요. 저 예지몽도 잘 꿔요. 사회적인 교육, 이거 디스플린. 그다음에 사회 집단에 대한 애착, attachment. 이게 attachment 부착됐다 뜻이잖아요. attachment to social group. 자율성, autonomy다. 이 세 가지다. 일단은 이거 무조건 외우세요, 여러분. 이거는 애누리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노래로도 있죠. 뭐 무조건이야. 이거 무조건이에요.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외우세요. 규율 정신으로 갑니다. 선배의 말씀을 믿어주십시오. 규율 정신은 도덕성의 외적인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도덕규범이 명하는 바를 의무로 받아들이고 그 권위를 존중하여 이에 기꺼이 따르는 경향성이다. 텐던시라고 하죠. 텐던시. 자,
특정 사회적 상황에 직면한 인간은 그에 알맞은 행위를 사회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규칙적으로 실천해야 된다. 또한 사회적 구성원은 그러한 도덕 규칙들로부터 주어지는 명령을 권위적인 것으로 존중하고 신뢰하여 의무감을 느끼고 실천해야 된다. 이런 사람은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루소의 에밀 이런 가치관이란 건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루소가 물론 스위스 출신이긴 하지만 프랑스 사람이라 봐야 되고, 규칙의 준수를 위해서는 규칙의 권위가 유지되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도 또 규율 정신의 두 요소, 교수님들 중에는 요거로도 낼 수 있어요. 저 만약에 뒤렇게 낸다 그러면 요 중에서 도덕성이 3요소 아니면 여기 믿어주세요. 나 이 사람 믿어주세요. 난 노태우 대통령이 하던 말이라고 제가 지난 정치사상 시간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규율 정신, 그러니까 관습적 도덕성과 권위, authority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규율 정신은 행위의 규칙성, 다시 말해 관습적인 도덕성과 권위에 대한 존중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나뉘는데, 이거 되게 지금 저는 이거는 되게 의심스럽습니다. 이거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관습적인 도덕성이란 도덕 규칙을 일관성 있게 준수하는 행위자의 성향이자 습관이다. 도덕이 부단히 계속되는 연속성을 지닌 것임을 의미하는 한번적인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규율은 어린이들의 욕망을 억제하고 제한하며 학교 교육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좀 있다가 행동의 목표를 정하도록 할 수 있다. 루소는 뭐라 그래? 자연으로 돌아가 애들. 그 제가 영국 썸머힐 학교 얘기 다 해드렸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거를 근데 내가 왜 교과교육 시간에 안 하고 정치사상 시간에 했을까? 어쨌든 거의 다 들으셨으니까는. 네, 이러한 제안은 행복과 도덕적 건강에 조건이다. 결과적으로 규율 없는 행동은 도덕적으로 불완전한 것이다. 이 보시죠? 규율 없는 행동은 도덕적으로 불완전하다. 규율. 오케이. 규칙 질서입니다. 규율. 그다음에 이제 attachment to social group, 사회 집단에 대한 애착이라고 있는데, 이제 이게 극단적으로 발전하면 공산주의죠. 지난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당이 결심하면 우리 난다. 기억나시죠? 당의 공산주의 국가의 당의 역할 제가 기억나시죠? 다 얘기했잖아요. 군대가 국가의 군이 아니야, 국군이 아니야, 당의 군대예요. 집단에 대한 애착은 도덕성의 내적인 작용인데, 뒤렇게 하면 인간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 개인이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사회가 제시하는 도덕을 받아들여 내면화될 때 비로소 사회적 유대감을 지니고 사회적인 이상을 공유하는 시민을 양성할 수 있다. 집단에 대한 애착의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시험에 딱 나면은 요게 답이겠지. 요게 사회 집단에 대한 애착.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사회 집단에 대한 애정, 사회 집단에 대한 존중 이러면은 애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안 외워놓고 쓰면은 이게 답이 그렇게 쓰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아주 운이 좋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저거 채점이라면 나 이거 틀렸다 할 거예요. 와이프한테 다 물어봤는데 이거 틀렸다고 할 거예요. 근데 아주 운이 좋으면은 3명 중에 한 분이 맞추면은 0.333이 가기 때문에, 남들은 이거를 다 맞추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사회 집단에 애착을 딱 쓰면은 이게 1점인데 나는 0.333 맞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셋 중에 2분이 맞았다고 해버리면 0.6666이 되는 거예요.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좀 냉혹한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집단 애착은 도덕성이 내적 작용이고, 기독힘이 인간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말한다. 조금 무섭죠. 여기서부터는 이거 잘못하면 전체주의도 토탈리즘으로도 된다니까.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안 갔습니다. 디르킴 자체는 개인이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사회가 제시한 도덕을 받아들여 내면할 때 비로소 사회적인 유대감을 지니고 사회적인 이상을 공유하는 시민을 양성할 수 있다. 사회 집단에서의 애착은 단절된 개인이 아니라 사회 집단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요거 밑줄 한번 쳐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야지 도덕적인 존재가 된다. 도덕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가족부터 시작해서 국가, 학교 등의 집단들과 동일감과 유대성을 가져야 된다.
근데 프랑스의 전통적인 사상은 자유평등 박애잖아요. 제가 그 정치사상 시간에 다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프랑스의 그 전통적인 사상과는 조금 다르죠. 듀르켐은. 그죠? 이 당시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좀 전이니까 그런 좀 시대적인 특수성도 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뭐 갑자기 조선 말에 실학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독립운동이 뭐 서재필 박사 막 툭 튀어나오고 동학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사회집단에 대한 애착은 인간의 본질적인 사회성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이타심과 애타심, 이것도 좀 동그라미 쳐주시겠어요? 이타심과 애타심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애착심을 아동의 덕성으로 길러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이것도 사회 집단에 대한 애착을 attachment to 그룹을 이게 뭐냐면 이게 덕으로 본 거예요. 이것도 virtue로 본 거예요. 소속감이라고도 뭐 좀 할 수 있는데 애착심. 이거 덕이에요, 덕. 이게 덕이 된 거야, 하나의 덕. 덕. 자. 그래서, 아동들의 이타심을 개발하여 사회 집단에 애착하는 도덕성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반 교육학에도 물론 듀르켐이 나오긴 하지만, 도덕교육에서 되게 이제, 우리도 중요하게 본다. 교사의 노력이 필요하다. 도덕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사의 노력이 또 필요해. 교사의 노력이. 왜냐하면은 우리 뭐 지난 시간에는 폭풍학사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뭐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덕이라든지 이런 거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알게 된다. 소크라테스 있고 플라톤은 상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좀 약간 다르죠 얘기가. 그렇죠? 근데 이제 듀르켐식 사고 방식으로 오면은 좀 이해하기가 편해. 현대의 교육 사상하고 맞아 들어가 이게. 우리가 지금 있는 학교 교육이 듀르켐의 도덕 교육 이론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죠? 학교 환경은 아이들이 처음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며 맞습니다. 이 홈스쿨링도 있지만 그런 거는 거의 드물고 사회 집단에 대해 애착심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고. 자, 빨간색 볼디치에 또 나옵니다. 학급과 학교에 대한 애착심을 통해 사회 집단에 대한 애착심으로서의 도덕성이 계속 나오죠? 이타심, 애타심을 자연스럽게 개발. 이타심, 애타심. 반복되는 거 항상 얘기지만은 2번 이상 반복되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크다. 2번, 3번. 교사는 아동에 속한 사회 집단에 대한 아이디어와 이미지를 가지도록 도와주는. 이게 이제 그 비계 설정, 스카폴딩 구성주의랑도 좀 비슷한 개념으로 가는 거죠. 자, 자율성의 개념이 또 가는데, 자, 도덕성의 3요소 중에 규율정신 나왔고, 사회집단 애착 나왔고, 마지막 세 번째 요소인 자율성입니다. 어토노미죠, 어토노미. 도덕적인 행위는 규율을 존중하고 집단의 애착 1번, 2번 나왔죠. 그것만으로만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덕적 규율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로 그 행동에 대한 이유와 타당성을 깨달을 때 참된 도덕성이 실현되게 한다. 규율만 지키고 집단에 애착하고 이거는 보육원 같은 데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극단적인 경우로 따지면. 그런데 자율적으로 따르지 않으면은 도덕성이 생기지 않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규칙적인 행위나 희생적인 행위도 그것이 행위자의 자발성이 수반되지 않을 때 합리성을 띠는 도덕적이라고 썼다. 다시 말해 도덕성은 이거 강요된 상태에서 육성되는 게 아니고 도덕적인 행위 이후 지적으로 또 이것도 이제 인지 발달 단계 이론이랑 비슷하잖아요 지금. 그죠? 이해함으로써 자율성을 갖게 되고 참된 도덕적 가치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칸트식 사고 방식도 여기 좀 녹아 들어가 있죠. 그쵸? 자, 그러니까 지금 도덕성의 3요소 분명히 나왔습니다. 자율성, 사회 집단에 대한 애착, 그 다음에 규율 정신인데 여기서 만약에 세부 질문으로 들어간다면 관습적인 도덕성과 권위에 대한 존중이 있다. 여기를 물어보는 시험이 나면 조금 중난이도나 고난이도가 되고 요거를 요 정도는 당연히 쓸 줄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사회 규범 체계로서의 도덕?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닌데 도덕은 뭐 사회 규범 체제 그 자체이고 그러니까 우리 오늘 몇 페이지까지 28쪽까지군요. 자, 그 자체이고
각각의 사회마다 그 나름의 도덕 체계가 존재하며, 북한도 지난 시간 선생님 월요일날 한번 들으셨잖아요. 선생님도 정치다다 공산주의 도덕 얘기했잖아요. 자, 사회가 변하면 그 사회의 도덕도 변하고, 그는 도덕적 상대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보았다. 야, 여기서는 또 디르켐은, 왜냐면 또 사회를 중시하다 보면 사회마다 또 다르니까. 디르켐 당시 프랑스는 극도의 혼란기로 빠른 속도로 전통사회에 벗어나 이제 1900년으로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올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합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올 때니까. 그래봐야 우리나라 조선 그 대한제국 시대입니다. 이때가. 디르켐 당시 프랑스는 극도의 혼란기로 빠른 속도로 전통사회에 벗어나,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의 바탕을 둔 인본주의 사회를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이것의 영향으로 디르켐은 전통사회의 도덕과 제도는 더 이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드레피스 데이 사건 1900년대 초 요때 얘기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계몽주의도 막 발전했다 그런데 제국주의와 함께 발전했다 그랬죠. 계몽주의가 좀 먼저 나오면서. 그런데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인간이 원하는 대로 발전하지가 않아.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고 선을 실현 나가야 되는데, 보면 제국주의가 막 판을 치고 있고 프랑스, 독일이 서로 싸우고 있고 하단 말이에요, 지금. 자, 사회의 실제론자로 불리는 디르켐은 사회의 일종의 절대적인 권위, 여기다가 또 좀 가로 정도 괄호, 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도덕 어떤 목적과 의무도 그 근원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도덕은 주로 사회적 규칙과 활동들로 구성돼 본래적으로 사회 현상이 동시에, 도덕은 뭐라고 그러는데 여기 되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나오죠. 규칙과 활동들로 구성된, 원래 뭐냐면 도덕이 사회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사회 현상이야. 프나메난, 소셜 프나메난, 사회적인 현상, 사회적인 사실이라고 여겼다. 그러니까 다 달라지지. 현상이니까. 어떤 인풋이 달라지면 아웃풋도 달라지니까. 구성원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져. 옷 입은 것도 달라져. 한국인이 많은 미국의 코리아타운에 가면 옷 입는 것도 달라져. 예절도 달라져. 그죠? 유대인이 많은 데 가면은 먹는 것도 달라져. 식사 예절도 달라져. 유제품을 고기랑 같이 먹지 않아. 그 영화 얘기했잖아요. 자, 도덕이 사회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도덕은 사회에 의해 창조되고 사회를 목표 삼고 있다. 도덕이 사회에 의해서 창조되고 정의된다는 것은 도덕이라 무엇인가를 알아보는데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돼요. 조건이다. 이거. 디르켐은 도덕을 단같이 봤다. 이제 뭐 4번 본문에서 한 얘기인데, 뭐로 본 거예요? 사회와 도덕을 따로 생각해서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사회적인 인식과 관습을 무시한 채로 각 개인의 양심에 꺼리낌 없는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 당연하다. 사람은 사회를 떠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도덕의 차원이 개인에게 있다기보다 사회에 있음을 강조하는 도덕관. 이건 디르켐. 이 사람 누구냐? 누구야? 디르켐.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사회의 의미를 강조한 듀이의 입장과도 통한다. 우리 첫 시간에 듀이 배웠죠. 존 듀이. 인간과 도덕의 관계는 실증적이고 사회적이고 실제로 증명할 수 있어야 돼. 사회 현상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디르켐의 도덕은 그 행동이 체계적이고 어딨어? 규칙에 맞춰 결정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도덕은 규칙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물이라고 생각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남이 없는데, 선생님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제가 우리 유튜브에도 올려드렸지만은 그 뭐 왈저 얘기 뭐 이렇게 노직 얘기 나오면서 제가 무인도 얘기 드렸지만, 캐스터웨이 영화 보면 톰 행크스가 혼자 무인도에 도착하는데 혼자 살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이론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그런 극단적인 상황도 존재하긴 한단 말이에요. 무인도에 빠지면. 그러면 거기에 도덕이 뭐가 필요해? 월급 먹고 사는데 뭐가 필요해? 그쵸? 화장실 안 가리고 아무 데나 배변하면 뭔 상관이 있고, 그 다음에 먹고 뭐 손 안 씻으면 무슨 상관이 있고, 트림하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응? 도덕이 개인 나름의 도덕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 사회라는 틀에 맞추고 구속될 수밖에 없으면 전제하는 것이다. 너무 내 디르켐 사회를 극단적으로 좀 중요시한 거긴 해요. 사회의 요구에 맞춰 선택되고 변화되는 사회의 구성물인 도덕은 어떤 근본적인 개념으로 도출한 자명한, 너무나 당연하다. 더 이상 의심하면 안 된다. 자명하다.
여겨지는 추상적인 진리의 체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지켜야 되는 게 아니야. 십계명이 아니야. 부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니야. 또한 도덕은 사변의 철학적인 얘기. 제가 항상 우리 처음 듣는 분들, 저는 우리 이번 수업 처음 듣는 분들 꽤 몇 분 계시는데, 저는 항상 예를 들 때,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전제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시도 있지만은, 절대로 저는 공리, 공론, 사변론적 철학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제가 출신 배경이 사범대학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저도 실증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전공도 여러 개를 하긴 했지만은, 그것도 떠나서라도, 근데 굉장히 사변론적이고 철학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선생님들 제가 그동안 올려드린 부처님이나 그리스도교 얘기도 보면은 역사적인 얘기도 하고 뭐 이런 현실적인 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이론적인 얘기 많이 했죠. 필리오케 논제 같은 얘기 봐봐, 우리.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 도덕 윤리 교육을 예를 들어서 내가 철학적으로만 얘기를 해버리면 진짜 이게 무슨 단점이 발생? 공자와 맹자리의 비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구장창 소크라테스, 플라톤이만 내가 계속 하잖아. 그러면은 거기서 헤어나지려고 돼. 이게 극단적으로 잘못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실용주의를, 이거는 우리 전에 듣던 선생님도 이미 들으신 얘기지만, 실용주의를 설명할 때 제가 막 에디슨 얘기하고 뭐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 세상 이렇게 변해갖고 미국은 어땠고 유럽은 어땠고 실존주의 당시에 유럽은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변론적인 철학 얘기가 돼버리면은 내가 그냥 떠드는 거야. 내 아는 세계관, 내 머릿속에서 막 가덕의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철학 필로소피고 이것이 진리 트루스다라고 막 얘기를 하게 돼. 그렇게 되면 오류에 빠지고 제 자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도그마, 독단주의에 빠지게 돼버려요. 이런 게. 이게 바로 광신도 같은 데서도 많이 나와. 이게 이데올로기에서도 많이 나오고. 자,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그러게 보시면은, 자, 사변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 영역에 속한다. 도덕은 특정한 사회적 조건들의 특정한 사회적 조건의 필연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도덕이 이게 불교 얘기도 불경이 넘어가겠고, 사회적인 조건, 그러니까 누가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느냐. 아까 얘기했죠. 뭐 유대인이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또 같은 나라 사람이라도 시대가 언제냐. 그렇기 때문에 인플루언스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달라져. 그래서 역사적으로 성장해온 실천적인 명령으로서의 규칙이다. 실천 명령이야, 이거는. 이래야 한다. 왜 이래야 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래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법원에서 선서할 때, 미국은 대통령 선거 선서라든가 법원에서 증인 선서할 때 어디다 성경책에다 놓고 선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왜 그래? 역사적으로 성장했잖아. 실천명령. 유럽에서 필그림이 오는 건 프리턴트가 와서 만든 나라 아니에요? 맞잖아, 미국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르켐의 27, 28. 이것이 끝나고 피아제랑 비고츠키 잠깐 좀 간단하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좀 확실하게 보고. 자, 습관교육, 도덕적 정서교육, 자율적인 도덕교육인데, 이제 이 디르켐에서는 이제 오늘의 디르켐에서는 마지막에, 디르켐 또 한 번 또 제가 언급을 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다른 사람이 많아요. 뭐 블라지, 리코나, 그다음에 나바에츠, 튜리엘, 이렇게 좀 많은데 봅시다. 지적인 교육보다는 인성 교육이 중요하며, 조너선 화이트의 바른 마음도 막 났잖아요. 그것도 제가 책 다 지금 봐놨습니다. 교육이 가장 효과적으로, 그거는 교사 연수할 때 배웠던 건데 또 임용고시 났더라고. 교육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약간은 이제 일반 교육적인 있지만 도덕성이 계속 나오니까. 자, 도덕성의 내면화를 위해서 가장 좋은 교육적인 방안은 뭐냐? 자,
솔루션이라고도 있죠. 일종의 해법. 학교를 일정한 규범과 규칙을 공유한 사회 집단, 즉 도덕적 공동체로서 활용해. 이것도 키워드예요. 저를 믿으세요. Trust me. Believe me. 절대 저 거짓말 안 해요. 안 날 수도 있어요, 처음에. 그러나 나의 확률이 다른 게 5%면 10% 이상 된다는 얘기예요. 믿으세요. 자, 그러니까 일정한 규범과 규칙을 공유한 집단으로도 봅니다. 디르케머에게서 제가 한두 개가 매우 중요하다, 세네 개에서 넓게는 네다섯 개 중요하다, 그럼 거기서 날 가능성 되게 큰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디르케 만약에 낮다라 그러면은. 도덕적인 습관은 초등학교 시절, 이거 보면서도 제가, 이거 보면, 요거는 좀 그랬어. 요 설명 부분은. 왜냐면은, 우리 임용고시를 교수님들이 다 아는 분들이라 했잖아. 모르는 분이 없어. 여기 옛날 차우규 교수님이라도 예를 들어서, 근데 그분 교원대 초등교육과 교수님이신데, 차우규 교수님은 중등교육, 도덕교육에서는 요새 좀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하시는 분들, 다 하시는 유병렬 선생님도 교청회장, 서울교청회장 할 때 만나서 밥도 먹고, 뭐 전화번호도 갖고 있고, 인사도, 명절 때마다 인사드리고, 전화로 드리고, 문자로 드리고, 추병환 선생님만 제가 몰라요,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은 다 알고. 자, 근데, 자, 여기 보시면은, 초등교사의 역할이 크다. 예, 맞아요. 우리 애가 둘 다 초등학교 애들인데, 초등교사는 권위적이지만 사랑으로 아이들을 교육해야 된다. 권위와 사랑은 서로 적절하게 조절하는 작용이다. 사회가 부여한 권위로부터 교사는 학생 아이들에게 정당성을 인정받고 바른 도덕 교육을 열정과 애착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건 당위적인 거니까 이런 건 나 시험에 안 날 것 같아, 제가 볼 때. 도덕교육 원리는 요거는 조금 중요해, 선생님. 사회에 따르는 도덕규칙을 지키기 위해 교육칙 위반의 벌이 따른 것을 보여줘야 돼. 벌이라는 부정적인 제자가 죄송합니다. 고쳐서 올려드릴게요. 내일 보실 때쯤에는 이제 수정이 돼 있으니까 부정적인 제재 조치보다는 우리 벤담의 제재 이거 다 기억나시죠? 미래 제재 보상이라는 긍정 칭찬이라든지 이런 거 표창이라든지 그런 게 도덕적 규칙에 따른 바람직한 행위를 정착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체벌은 인간 정신에 대한 침해라는 것을. 여러분, 체벌은 이미 얘기 한번 드렸으니까 한번 했고, 여러분, 이 초등교육 교사들을 제가 보면은 제가 정말로 선생님들이 대단한 능력자라는 거를 저는 느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저도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제가 정말 사람이 또 겸손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덕인데 제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 번도 제가 어떤 집단에서 되게 우수한 상위 집단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 잘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별로 거의 없어. 항상 내가 중간 정도 가면 다행이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대학교 때 갈 때도 정말로 저보다 더 성실하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들 많이 봤고 대학원도 말할 것도 없고 현직에 와서도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을 많이 봤는데 이런 건 있어요. 이게 초등교사 나오고 우리 중등교사인데 선생님들이 굉장한 엘리트들이에요. 자부심 가지셔도 돼. 근데 다만 이제 교직을 14년 해본 사람 입장에서 초등교사 제가 제 아들, 딸 제가 아이들 선생님들도 뵙는데 교대 나오신 분들 진짜 성적 되게 좋은 거 알죠? 우수수 이러잖아요. 옛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또 중등학교 선생님들 엄청난, 물론 경쟁률이 최근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한 4년간의 트레이닝과 수험 생활을 거쳐서 엄격한 시험과 필기 시험과 수업 실험과 면접까지 해가지고, 선발이 돼서 현장에 가신 분들을 보면은 되게 뛰어나거든요. 저보다 안 똑똑한 사람을 못 봤어, 저도 학교에서. 근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 제 말에 좀 공감해 주시는 분도 있고, 나도 아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애들은 1등부터 꼴찌까지 다 있고, 굳이 깊게 일반 교육학적인 얘기로 가지 않아도, 선생님들은 정말 1, 2등 하던 분들, 진짜 전교 그래도 상위권에서 계시던 분들이니까는 저도 그랬어요. 애들을 이해를 못해. 이걸 그러니까 대놓고 너 이거 왜 몰라 이러진 않았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왜 그때 좀 더 애들한테 당연히 애들이 모를 수도 있다는 걸 몰랐구나.
선생님들처럼 내신 1, 2등급 받던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선생님들 중에는 수능 1, 2, 3%도 계시잖아요. 그렇잖아. 우리 애들은 안 그래요. 전 많이 봤어. 교생실에서 가서도 이제 물론 느끼시겠지만은 기간제 교원 같은 좀 이렇게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너무 잘하셔요. 애들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자, 우리. 예? 아이들 사랑으로 가르치자.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아쉬움이 남아서 그렇다. 자, 사회는 개인의 도덕적인 큰 틀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개인의 욕구를 절제하고 사회의 도덕적 욕구에 따라 개인의 가치관과 도덕관을 형성해야 된다. 되게 좀 엄격하지 않아요? 스터번하죠. 완고하고 좀 딱딱하죠. 그 다음에 도덕성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본능적 충동과 사회적 기본과 도덕적 관습의 내면을 통해 절제하고 극복할 수 있는 안정된 도덕관을 형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디르켐. 오늘의 디르켐의 마지막. 디르켐. 윤도원, 도의, 도교. 다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유병렬 선생님 서울교대 교수님이잖아요. 도덕적 정서교육과 자율적 도덕교육이 남았는데, 도덕적 정서교육의 목표는 이제 이런 거 현장에 가면 이제 일반 교사 연수라든지 일정 연수 같은 데서 좀 많이 좀 나오긴 하는데,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애타심의 형성이 있다. 도덕적 정서의 목표. 교과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야? 학습 목표 이런 거죠. 교육 목표. 그래서 끄덕끄덕 하잖아. 목적 이런 거. 교사학습의 원리 이런 거. 학습 모형 요거. 자, 애타심 요거 지금 선생님 이거 계속 나오죠. 애타심 얘기 이런 얘기. 요거 그거 봐. 지금 끄덕끄덕 하시는 선생님 본능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반복이 2번, 3번째 된다 그러면은 이거 조심해야 돼. 내가 교수라도 나는데. 이타심이 이기주의를 경계하고 사회적 도덕률을 받아들여 다른 사람과 유대감을 형성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적 정서교육은 개인이 사회에 속한 사회 애정과 유대감을 가지고 도덕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도덕적인 정서교육이. 왜냐? 사회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기주의를 경계해서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만들 수가, 릴레이션십을 만들 수 있으니까. 애타주의의 발달은, 이거 나오잖아. 애타심이 애타주의잖아요. 또 나와. 사회 집단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심어줄 때 촉진되기 때문에. 이거 되게 진짜, 이 친구 제가, 요거, 이 녀석, 참,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애타심을 통해 아동에게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갖도록 경험하는 것 중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애정이라고 빼고 여기다 만약 관심이라고 넣고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놓고 여기다가 가로 딱 치면 뭐라고 쓸 거냐고. 생각이 안 나. 갑자기 뭐라니 뭐라고 해. 동정심? 분명히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니까 이건 알 거라 생각하죠. 딱 현장에 가가지고 가로치기 내버리면 이렇게 내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넘기고 나서 다 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풀게 돼. 그래서 생각이 나면 다행이고 안 나면 다행인데 한 번 이렇게 봤던 사람들은 한 1분, 2분 이렇게 트라이 생각하자 하면은 갑자기 딱 뛰어나서 있어요. 이 롱텀 메모리가 되면은 아시죠? 그런 사람이 시험 붙는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제가 이게 학교 현장교사 출신이라 이런 방법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뜬구름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뭐 하려고만 하면은 뭐 그냥 하지 뭐 프로이트가 어쩌고 에릭슨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우리 그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지금 한 학기 수업 아니라고 아시죠? 철저하게 시험을 대비할 수업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통하여 사회 집단에 대한 개념을 인식시키고 학교라는 것, 작은 사회를 직접 체험해보게 함으로써 이건 너무 좀 일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사회 집단에 애착심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학교의 목적이다. 너무 뻔한 얘기는 또 안 나요. 자율적인 도덕교육. 이거는 좀 보세요. 자, 볼릭 처리한 거. 자율적인
되게 괴로우신 선생님 되게 귀여우세요. 그러니까 놀리는 거 아니고요. 지금 막 되게 내용이 좀 심각한가 봐요. 막 이러고 보니까 또 여자분들 막 이렇게 안 하는데 자,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힘들면은 저는 이래요. 우리 천주교는 이런 게 있거든.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자, 자율은 어떤 문제에 대해 개인이 지적인 이해와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이 바르게 이루어져 자신의 자유의지에서 비롯되는 행위입니다. 내가 이제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했어. 프라블럼이 발생했는데, 이제 이해를 했어. 이해를 했고, 이성적인 판단을 했어. 응? 그렇게 해서 내가 자유의지를, 이것도 칸트랑도 비슷하잖아, 지금. 내가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해서 하는 행위. 자, 그게 자율이다. 그 다음, 오토노미죠, 오토노미. 디르케임은 합리적인 자율적인 도덕교육을 위해 과학과 역사를 중요시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보면은 좀 뜬금없는, 우리 윤리교육과가 좀 보면은 좀 뜬금없기는 해요. 왜냐하면 왜 여기 또 과학의 역사가 나와? 자유의지에 과학이 뭐가 중요해요? 과학은 실험과 관찰에 의해서 결과가 나와서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 인간의 의지의 영역과 관계가 없잖아. 우리 인간이 무슨 뭐 지금 나무를 불 때우면 불 타지 말라고 안 타냐고 하지만 이제 디르케임이 이제 왜 이렇게 본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드냐? 과학과 역사를 가르치는 주된 역할은 학생들이 보다 더 사회의 유형과 동기, 모티브, 이거 불어, 영어로 모티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 활동을 하는가? 왜 이러한 선택을 하는가? 잘 살펴보자. 역사를 알면 안다. 사회생활과 도덕성이 복잡한 그러니까 이 과학을 공부하면은 이거를 인과관계라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죠. cause and effect. 위에서 떨어뜨리면은 유리가 깨진다. 이거 확률이 어느 정도다. 이거. 자, 그래서 유형과 동기, 모티브를 알고 사회생활과 도덕성이 복잡한 역동성,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 이해하는 걸 돕기 위해 공동체, 컬렉티브스와 완전성, 컴플리트니스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 그래서 자연과학을 실제하는 사회라는 유기체를 이해하는 필수적인 합리주의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잖아. 인과관계.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역사교육은 사회 집단의 이미지를 국체적으로 제시하고 사회에 대한 애착심을 기른다. 그래서 도덕교육은 범교과적인 학문이다. 그래서 이걸 좀 다른 의미로 하면 이제 우리 도덕과 자체가 옛날 저희 때 교육과정에서 이거 아예 대놓고 외웠었는데 인터디스플리너리라고 해가지고 학제적이라 그래. 여러 학문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 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야구도 메이저리그 보면은 인터리그라는 거 있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내셔널리그, 그다음에 아메리칸리그 막 이렇게 교류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 과목이 섞여 있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디르케임은 오늘까지 끝났고 잠깐 쉬었다가 피아제 얘기 좀 핵심적인 도덕과 관련된 부분, 구성주의 얘기를 좀 시험에 나왔던 관련된 거 좀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잠깐 뵙겠습니다.